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그 신들 혹은 영웅의 무기와 관련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안 만든 게 없을 정도로 어,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장인입니다. 독일어로 마이스트란 말 알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마이스트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신들 중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마이스트라고 할 때 이 헤파이스토스를 보통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입니다. 자, 먼저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자, 아무래도 대장장이시니까 대양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이제 이거는 흑백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라는 그림인데 1660년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훌륭하죠. 1660년경인데 제우스와 헤라, 이 제우스의 정실 부인인 헤라와의 아들인데 헤파이스토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좀 절름발이고 또 못생기고 외모도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우스가 혼자 아테라를 낳았기 때문에 헤라도 스스로 헤파이스토스를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어서 이를 좀 창피하게 생각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 산 밑으로 던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밑에 던져졌지만 헤파이스토스가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신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다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를 여신인 테티스와 에우리노메가 헤라 몰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불구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헤라가 헤라클레스 문제로 제우스와 다투고 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 편을 드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산 아래로 던졌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헤파이스토스가 이 바다 밑 동굴에서 9년 동안 세공 기술을 연마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이가 들면서 헤파이스토스가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자기도 그 올림푸스 12신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어머니 헤라에 대해서 그리움도 있었지만 섭섭함도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9년이 지난 뒤에 헤라에게 줄 비밀 장치를 단 황금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좀 어머니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은 탐을 낼 만큼 화려한 그 의자를 헤파이스토스가 헤라에게 이제 선물을 하니까 헤라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받고 의자에 앉는데 의자에 앉자마자 보이지 않는 그물이 떨어져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헤파이스토스가 누구도 헤파이스토스 외에는 풀 수 없는 비밀 건물이 장치되어 있어서 올림푸스 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너네가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하고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푸스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당당하게 이제 올림푸스에 입성하죠. 이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의 여신이 헤파이스토스하고 사실은 별로 좀 잘 맞는 관계로 우리가 생각은 안 들죠. 그래서 사실은 아프로디테한테 마음이 있었던 아레스, 여러분 아주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 헤파이스토스가 못생기고 절름발이라고 비웃고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을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헤파이스토스가 바다의 동굴로 되돌아가서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헤파이스토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디오니소스를 해결사로 보내가지고, 이런 포도주의 신 아닙니까, 디오니소스는. 그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술을 권한 다음에 취하게 해서 이제 올림포스로 이제 노새에 태워가지고 올림포스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로 돌아온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여신과 화해하고 아프로디테와도 결혼해서 이제 당당히 올림푸스 12신 대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헤파이스토스에게 아프로디테를 빼앗긴 아레스가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겠죠. 아프로디테도 미의 여신이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도 사실은 자기 자의로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잘생긴 아레스한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두 신이 곧바로 불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제 이 불륜 관계가 길어지니까 이제 원래 오래 가면은 들통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신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고 헤파이스토스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자기 손재주를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서 아프로디테 침실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역시 비밀의 정사를 벌이다가 이 침대 위 그물에 걸려들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 광경을 올림푸스 모든 남신들에게 공개해가지고 창피를 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뭐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사이에 자식이 넷이나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헤파이스토스는 불을 지배하는 자이고 또 대장장이 신으로서 화산을 지배해서 그곳을 작업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신화에서 이 신에 대응한 신이 불카노스, 우리 영어 단어 어원에도 있지만 화산이라는 뜻이 있죠. 불카노스라고 불린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재주는 이 고대인들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만큼 헤파이스토스가 이제 대장간 신으로서 장인이었습니다. 재주가 많고 또 외모가 좀 못생겼지만 인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거인 사냥꾼인 오리온 있죠. 그 오리온 별자리가 되었던 이 오리온이 공경에 쳤을 때 자신의 제자 케달리온을 길 안내자로 붙여서 안내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다 동굴에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테티스의 부탁을 받고 그 아킬레우스의 갑옷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네에서도 숭배를 받는데, 아테네의 아고라에 가보면은 테세이온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은 아테네의 영웅, 나중에 우리 영웅 신화에서 나옵니다. 테세우스의 뼈가 묻힌 곳으로 알려져서 테세우스의 신전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헤파이스토스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와 함께 중요한 아테네의 또 다른 신으로서 이 헤파이스토스의 위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칼라 사진으로 우리가 봤던 그림으로 봤던 이제 헤파이스토스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헤파이스토스로부터 아킬레우스의 그 투구를 받는 테티스입니다. 아까 테티스 여신 얘기 있었죠? 여기 이제 그 그림이고, 네,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선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로마 신화의 이제 불의 신 불카노스와 비교되죠. 헤파이스토스와 관련 그림이고, 자, 이것도 이제 헤파이스토스 관련 그림인데, 이게 이제 아마 아테나 여신하고 관계될 겁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나 여신한테 좀 반해가지고 이제 찝찝대다가 조금 창피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관련 그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지에 가면은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아까 방금 말했던 신전 있죠? 아고라에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 일부고 그 관련된 관광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모형도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의 관련 그림입니다. 이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어떻게 보면 참 언밸런스한 서로 맞지 않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두 신이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이 헤파이스토스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 신 중에 최고 신인 제우스와 또 정실 부인 헤라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모가 그렇고 또 저는 발이고 이렇게 이제 좀 불구한 거는 좀 의문이 있죠.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난 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우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아테나를 낳은 것에 대한 반발로 헤라도 역시 자기도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탄생시킨 게 헤파이스토스다 라는 설이 있다고 했죠. 이 신화에 보면은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우스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하지만 인간의 호적에 해당되는 신들의 족보를 보면 헤파이스토스는 분명 올림푸스 최고의 지배자들인 제우스 헤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가문인데도 이 헤파이스토스의 생애를 보면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호메로스 기록에 보면은 이 헤파이스토스가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가 굉장히 그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아까 말한 대로 엄마 편을 들다가 이제 제우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죠. 올림푸스 산 밑으로. 그죠? 어쨌든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게 현재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이 특이한 것은 그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미움받거나 천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파이스토스의 친형제이며 전쟁과 살육의 신인 아레스를 다룰 때도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났는데 자식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부모로부터 천대를 받았을까? 참 의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화에서 놀라운 게, 아까 우리가 들은 내용처럼 아내가 바로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언밸런스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헤파이스토스를 선택해서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우는 어떤 동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협상과 정략의 희생자니까 자기 자의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한 게 아니죠. 결국 이 아프로디테가 결혼 후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어떤 일종의 당위성을 제공하는 복선이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의 형제인 아레스에게 아까 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레스는 사실 올림푸스 신 중에 가장 불량기 있는 깡패신입니다. 외모는 좀 그럴싸하지만 좀 신 중에 좀 조폭 같은 그런 조폭두목 같은 그런 신인데, 이 아레스가 아프로디테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 근육질에 파렴치한 아레스가 아프로디테의 정부가 되는데, 이 애정 행각이 태양인 헬리오스가 중천에 떠 있을 때도 이 두 신이 과감하게 정서를 한다든지, 그래서 참다 못한 헬리오스가 이 사실을 헤파이스토스에게 알려서 헤파이스토스가 또 알게 되었고, 이 불륜 현장을 이제 나중에 그 그물로 침실에 설치한 그물 때문에 이제 서로
이 불륜 현장이 신들에게 공개되어서 창피를 당하지만 그래서 아레스가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중재대로 헤파이스토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간통 행위를 들킨 아레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 그리스의 풍속을 사실은 반영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화폐 제도가 발달하고 그와 더불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물질 만능 어떤 세태, 그게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인들의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다른 얘기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창피를 당했죠, 아프로디테가. 그래서 자신이 태어났던 키프로스 섬에 갔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파포스라는 곳에 목욕을 하면은 처녀성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그 마법의 샘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에 아마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토에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그 사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처녀성을 회복하고 돌아온 후에도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숙한 아내로 살았느냐면 그건 아니다. 자기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아프로디테가 그 뒤 아레스하고 관계를 청산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도 아레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남신이나 인간들과도 거침없는 사랑의 행각을 벌인 게 아프로디테입니다. 사랑의 여신이라는 그 어떤 직분에 맞죠, 아프로디테 행각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 파포스 샘의 위치를 비밀로 하는 게 참 현명한 결정이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샘이. 그럼 전부 우리 모든 여자들이 바람 피운 여자들이 아마 그 섬으로 가서 처녀성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건 제가 뭐 어쨌든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위치를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남편으로서의 헤파이스토스는 여자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무력합니다. 아테나와 아까 어떤 설이 있었죠. 아테나와 정사를 하려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서 아테나한테 달려들었다가 망신만 당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해주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순진한 헤파이스토스를 좀 놀려주려고 이제 일을 벌인 건데, 이 포세이돈이 아테나 여신이 헤파이스토스를 좋아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아테나를 좋아하고 있던 헤파이스토스가 이 말을 듣고 매우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때마침 아테나가 자신의 대장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이 아테나가 정사를 하러 온 줄로 착각하고 곧바로 아테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테나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흥분한 헤파이스토스가 여신의 허벅지와 땅 위에 사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정한단 말이죠. 그리스 신화가 보여주는 유일한 조르증 사건입니다. 땅바닥하고 이제 허벅지에 사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래서 불쾌한 아테나가 이 양털 한 줌을 주어서 자신의 넓적다리를 닦아내는데, 하지만 땅 위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의 정액으로부터 태어난 게 상반신은 인간이고 그 하반신은 뱀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아테나는 이 아이에게 양털과 대지란 단어를 합성하여 에리크토니오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아테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에리크토니오스하고 이제 이 왕이 나중에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나의 왕 크라나우스의 딸 아트티스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큰 뭐 잘 알려진 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재밌는 거는 이 헤파이스토스의 또 아내가 아프로디테처럼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는데, 이 애인들이 어쨌든 절세의 미인들이었습니다. 아테나 여신도 굉장히 미인이거든요. 미인은 아니죠. 미의 신이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남성적인 매력도 없는 그 못생기고 불구자인 헤파이스토스의 상대가 모두 미녀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조금 우리 인간의 상상력, 그리스인들의 상상력이기도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예? 우리가 좀 착하고 잘생긴 남자고 아름다운 정숙한 여인하고 서로 만나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얘기는 별로 재미없죠. 선남선녀, 그죠? 우리 흥미를 끄는 거는 아무래도 가난한 남자와 부잣집 여인의 사랑이라든지 못 배운 남자와 뭐 학력이 높은 여인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사랑의 삼각관계, 이렇게 뭔가 조금 비정상적이면서 뒤틀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못생기고 무능해 보이는 남자와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 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넘나드는 우리 상상력,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일종의 보상심리랄까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도 바보 온달 평강공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의 어색한 결합에는 우리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상상력에 의한 인간 심리가 아마 반영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알려진 유명한 작품 중에 20세기 프랑스 작가 장 꼭도의 작품으로 알려진 미녀와 야수 알죠? 이 미녀와 야수의 원형이 되는 게 이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그죠? 이런 문학 작품의 원형이 된 신화가 이제 이 신화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신화의 의미를 분석할 때 아까 그리스어로 그 헤파이스토스가 화산을 의미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인데, 로마에서는 아까 불카노스라고 했죠. 화산을 의미하는 게.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천상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어떤 화산의 불덩어리,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절름발이였다는 사실은 그 당시 풍습을 반영한 건데, 왜냐하면은 전쟁이 빈번했던 그 당시에 절름발이라든지 이런 그 불구자들은 군인으로, 병사로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간의 인력으로 보통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불은 도구를 제작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프로메테우스나 아테나와 함께 이 문화적 영웅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헤파이스토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결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을 위한 창조적인 불과 생산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다산, 아이러나는 거죠. 다산의 결합을 의미하는 게 이 두 신의 관계다.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의 관계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이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신 중에서 제우스를 포함한 6형제 이야기 했었고요. 나머지 6명 제우스의 자녀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부터 아폴론, 아르테미스, 헤르메스까지 했고, 이 시간에는 헤파이토스에 대해서 헤스티아라고 있어요. 처녀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처녀신이 3명 있다고 했잖아요. 올림푸스 신전에서 이 화롯불을 지키는 화롯불의 여신이 헤스티아, 그리고 아테나, 그리고 아르테미스, 3명의 여신이 있는데, 헤스티아는 되게 중요한 게 그 불꽃이 결국 그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 그리스 문화, 문명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불꽃은 나중에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꽃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은 물론 겉으로는 물질 문명으로 나타나지만 물질보다도 그 정신 문화 같은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볼케이노가 이 헤파이토스가 다스리는 불은 그 정도의 불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렬한 불이죠. 강렬한 불. 문명을 상징하는, 그죠? 문명을 상징하는 불. 모든 도구를 만드는 시초가 불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는 불이니까.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물질 문명이 헤파이토스의 불에서 지금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파이토스가 로마로 가면 어떤 신이 되냐면 불카노스가 돼요. 영어로가 또 유튜브 선전입니다. 자, 이게 조금 하면은 화산을 가리키는 볼케이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파이토스와 불이 연관이 있는 게 이렇게 어원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헤파이토스를 그림으로 그릴 때는 고대부터 채색을 할 때 붉은색으로 많이 그렸어요. 불을 가리니까. 그리고 헤파이토스의 외모의 특징이 한쪽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절름발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원래 신들이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동상으로 만들건 헤어를 그리건 항상 완벽한 모습을 그리는데 되게 의외인 거는 장애를 가진 신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외인 거죠. 그럼 헤파이토스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헤파이토스의 탄생 신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헤파이스토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일 중독에 빠졌을까? 이일 중독에 빠진 것을 헤파이스토스 콤플렉스라 하죠. 이제 영상 한번 봅시다. 다음은 노마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왜 일중독에 빠졌을까? 자, 그래서 제가 부제를 헤파이스토스 컴플렉스라고 붙여보았는데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신화의 내용을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붙여본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그림 중에 일부죠. 자, 그리스 도자기 속에 헤파이스토스는 왠지 우울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이런 우울한 모습을 헤파이스토스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에 의해서 2번이나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의 신 제우스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최고의 여신 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헤파이스토스는 2번이나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헤라에게 버림을 받았었는데요. 최고의 여신이죠. 그런데 이 헤라는 하나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죠.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헤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니 너무 못생겼습니다. 자, 가뜩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자식을 이런 식으로 낳았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헤라는 헤파이스토스를 하늘 아래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근데 사실은 또 이게 헤라는 어쨌든 지신 계열입니다. 그죠? 제우스 천신 계열. 그래서 원래는 대지의 여신 지신 계열인데 이제 천신 계열인 제우스의 부인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지만 그래서 천신 계열이 이제 농경 사회가 이제 굳어지면서 천신 계열이 훨씬 이제 좀 더 지배적으로 이제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에 이 헤라 여신이 낳은 아들, 그죠? 직접 낳았다 해가지고 헤파이스토스는 조금 부정적이고 뭔가 다른 신보다 외모라든지 좀 떨어지게 묘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신계열인 제우스가 직접 낳은 아테나는 외모도 수려하면서 지혜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면서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다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자,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죠. 구사일생으로 이 헤파이스토스가 기어서 올림푸스산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제우스 신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건 알죠? 부부싸움. 자, 이번에도 미성년자 학대죄로 감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한 자식을 두 신 다 올림푸스 밑으로 던져버리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아동 학대죄도 해당된다 볼 수 있죠. 헤파이스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상으로 내동댕이 쳐버린 헤파이스토스는요, 완전히 불구가 되어서 렘노스 섬 바닷가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훗날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되는 테티스 여신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이 테티스 여신은 바다의 요정이라고 하는데요. 테티스와 바다의 요정 여럿이서 이 지상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 아기 신을 잘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9해 동안을 테티스의 보호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신들은 빨리 성장하죠. 그래서 9회 만에 성인신이 되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어렸을 때부터
불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테티스는 그 재능을 보고요. 렘노스 섬에 헤파이스토스 신의 성지를 만들어주고 그의 재능을 고려해서 대장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요 그곳에서 자 렘노스 대장간에서 테티스 자매들을 위한 수많은 황금 장신구와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일리아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아킬레우스죠. 이 아킬레우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를 구해줬던 그리고 키워줬던 테티스 여신의 아들입니다. 자, 일리아드에 보면 이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 처음에 참여하지 않죠. 그리고 그 무구를 헥토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테티스가 이때 헤파이스토스에게 옵니다.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테티스가 자신을 구해주고 9년 동안이나 정성스럽게 키워줬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것을 잊고 나가서 아킬레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시 헤파이스토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나왔죠 아마. 그 브래드 피트인가 아마 역할이. 예. 자, 헤파이스토스는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로마에 오면 헤파이스토스는 씁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을 또 선전하네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건너뛰고. 상처 또는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출을 하겠죠. 하나는 화산으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대장간에 가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하든지. 열심히 그러나 들으면 헤파이스토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헤라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은 더욱더 컸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세상에 내동댕이 쳐놓고 살펴보지도 않고 다시 찾으러 오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없는가. 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요. 황금으로 멋진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헤라에게 보냈습니다. 헤라는요, 자식을 버려놓고는 또 자기 자식이 황금 의자를 만들어 주니까 좋다고 그 의자에 앉습니다. 정말 첫눈에 봐도 너무도 마음에 들게 너무 멋진 헤르메스를 보내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분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자, 헤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디오니소스를 이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도 헤라가 굉장히 핍박하고 미워했던 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신이니까 디오니소스가 이제 술에 취하게 가지고 노새를 타고 왔다는 거 이제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가 그 요구에 그냥은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녀의 신을 또 아내로 얻게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신들이 합의해가 제우스의 허락을 받아서 아프로디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정량의 희생자다. 자기 자아에 의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피게 되는 어떤 당위성을 복선에 깔고 있는 게 이런 에피소드죠. 자, 아프로디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올림푸스 신에 살 수 있도록 올림푸스 산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 곤란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비너스는 이제 로마 명으로 개명된 게 이제 그렇죠. 아프로디테가 그렇죠. 원래 이제 거품 바다에서 이제 그 태어난 장미 있죠. 거품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곤란합니다. 비너스다운 여신까지 차지한 것이죠. 자, 엄청난 성공 스토리품을 보시면 비너스와 불칸 그리고 큐피트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More than 20 million people use Grammarly every day to improve their writing. 비너스와 불칸 이것은 로마식이고요. 그렇죠.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다정한 이 부부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너스의 품속에서 자라는 이 아기가 큐피드죠. 이 큐피드는요, 사실은 헤파이스토스와 아포로디테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아레스겠죠. 비너스와 마르스 사이에서 군신 마르스가 이제 그 마르스 즉 로마 아레스 신앙. 사이에서 그렇죠. 낳은 아레스입니다. 자식입니다. 개명된 불교로 거죠. 낳은 자식이라는 로마식으로 거죠. 이름이.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포로디테 즉 비너스는요, 불칸에게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죠. 제우스와 헤라가 그리고 다른 신들이 합쳐서는 일단 올림푸스 산에 올라간 뒤에 그곳에서 대장간을 차렸습니다. 정말 인기 많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신이 없었습니다. 보통 신들은 일하기 싫어하는데 헤파이스토스는 너무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누가 되었던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만 하면 그가 초집중해서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제우스의 번개창,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 아폴론의 활과 화살, 아킬레우스의 무구, 포세이돈의 삼지창, 태양신의 황금마차 등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는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판도라 신화 때 이제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뭐 만든 거지만 제우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죠? 전부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예. 만드는 거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이 헤파이스토스가 등장해요. 그야말로 정말 못 만드는 게 없는 최고의 기술자 신이 된 것입니다.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그야말로 실력 하나로 올림푸스 산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인기 있는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로지 불을 다루고 쇠를 다룰 수 있는 그의 실력 하나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 속에는 불행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림을 이 자세히 여신 볼까요? 아프로디테는 예. 말 그대로 사랑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지금 자기 남편 헤파이스토스의 등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 뒤에. 예. 남편의 코빼기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바쁩니다. 이게 자기가 마음에 있어서 한 결혼도 아닌데, 가뜩이나 좋아서 한 결혼도 아닌데 남편을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대장간에 붙어 삽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제 일 중독에 빠지면은 부인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집에도 늦게 오고 뭐 자기한테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좀 누자고 이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금이 가듯이 이런 이제 비록 신화지만은 신화 속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벌써 나옵니다. 그죠? 사랑의 여신은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자, 사랑으로 그래서 먹고 그의 사는 가정은 신인데 위기를 당합니다. 군신 아레스, 마르스와 바람이 나버립니다. 집에 없는 남편 헤파이소스를 대신해서 아예 이 군신 아레스가 남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의 애정 행각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싶어서 어느 날 아폴론 신이 나서게 됩니다. 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네. 좀 이제 제발 벌써 소문이 났죠. 일만 하지 말고 가정과 일을 같이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아폴론 신이 나타나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신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를 그려놨죠. 그런데 헤파이소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헤파이소스는 자신이 없는 자신의 집의 침대에 아프로디테 여신과 아레스 군신이 뒤둥그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衝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물로 된 올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반응하도록 한 다음에 교묘한 기술로 침상에다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읽고 아레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그죠? 아레스와 이제 아포로디테 사이에 이제 침실 정사 장면이 들키죠. 그물에 갇히게 되는 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죠? 예. 그림을 보면 훨씬 우리가 좀 더 흥미가 생기죠. 예. 그러나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꾸려나가는 일에는 몹시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풀 때도 역시 자기의 기술로 그 어머니를 꽁꽁 묶어놓고 자신이 기술력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어머니 허락을 받아냈듯이 부부간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역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헤파이스토스의 가장 큰 문제였겠죠.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장애를 가진 신으로 또 온갖 무시 속에 가지고 있던 분노를 화산처럼 폭발시키지 않고요. 대장간에 가서 예술로 작품으로 일로 승화시킨 신이라는 점에서 그 긍정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인간들에게 최고의 대장장이신 오로지 그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망치로 불에 달궈진 새를 내려치는 그 순간마다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상당히 긍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상징합니다. 인류는 기술적 발달과 혁명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헤파이스토스는 문명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기원전 5세기로 돌아가 보시면요. 아테네는 이미 전성기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를 가면 당시에 유명한 두 가지 공간이 있죠. 하나는 인간들을 위한 공간인 아고라 광장과 이곳이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리고 신들을 위한 장소인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고라 광장과 아크로폴리스에 재밌게도 이 헤파이스토스 신과 관련된 장소가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아고라 광장인데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밑에 쪽이 북쪽이에요. 북서쪽에 보면 커다랗게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고라 광장,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 한쪽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남아있는 신전 중에서 기원전 5세기의 원형을 그대로 잘 약간 보존하고 흑백으로 있는 우리가 신전 중에 봤는데 이제 하나입니다. 여기 컬러가 실제로 기원전 5세기에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도공들의 작업실과 가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손으로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위한 장소이죠. 그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이곳에 와서 이곳 그늘에서 잠시 쉼을 얻었던 그런 수공업자들, 기술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아테네 전성기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아고라 광장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이미 기술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아고라 광장이 의미하고요. 굉장히 또 실제 중요한 기술이 역할을 상당히 하니까.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화의 세계 속에서 헤파이스토스의 기술이 많은 신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노동은 그만큼 신성한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그 노동과 기술을 사용해서 인정받고 성공 스토리를 써나간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헤파이스토스라는 대장장이 절름발이 신이 올림푸스 12신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 성공 스토리가 기원전 5세기에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수많은 기술자들, 수공업자들에게 힘을 아마 주지, 용기를 신분 주지. 상승 또는 성공에 대한 희망을 그들에게 주지.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에렉테이온 신전입니다. 이 에렉테이온도 역시 헤파이스토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에렉테이온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헤파이스토스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아프로디테의 바람기에 의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시달리던 헤파이스토스가 어느 날 대장간을 방문한 아테네 여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덮치려 하다가 그만 정액을 아테네 여신의 허벅지에 그렇죠. 쏟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테네는 태어난- 처녀신이잖아요. 처녀신 아테네는 아들이죠. 기겁을 하고 그것을 닦아내서 버렸는데 그 닦아낸 곳에서 탄생한 인간이 바로 에렉테이온이라는 조르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에렉테이온이 아테네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이 헤파이스토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화 속에서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치고금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만큼 헤파이스토스는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서툰 존재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기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행복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그는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번도 소통할 수 없었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신이었다는 것에서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안쓰러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일중독에 빠져서 아내에게까지 버림받고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고 소통할 수도 없었던 일중독자 헤파이스토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와 관련된 이제 이런 거는 우리 현대인들, 일중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한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화 속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줄거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전달하고 있는 어떤 암시적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했죠.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한 이런 내용, 일중독과 관련해서 그거는 조금 부족한 면을 이제 상징하지만 실제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 헤파이스토스가 프로메테우스나 아테나와 함께 문화적 영웅의 범죄에 어쨌든 들어간다는 것은
이 헤파이토스의 불이 도구를 제작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불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또 역할을 헤파이스토스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사실은 볼 수 있죠. 자, 헤파이스토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합시다. 시간이 지금 45분, 50분 다 돼가네요. 자, 그래서 오늘 헤파이스토스를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어느 신을 할지 지금 뭐 아레스나 아테나 여신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